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 투자자가 양시장에서 모두 순매수를 보이면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기업들의 실적에 눈높이가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4월 21일 목요일장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들어오셔서 시장과 관련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 들어갑니다. 오늘은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산품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데 관련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한 달 사이 1.3% 올랐는데요. 이는 5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이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16.46으로 전월 114.95보다 1.3% 높아졌는데요. 1월, 2월, 3월 이렇게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겁니다. 특히 공산품이 가장 높았는데요. 그중 석유와 석탄 제품이 15.6%로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손진식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장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산품 지수가 계속 오른 영향이라며 생산자 물가 지수의 상승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네, 유가 영향으로 4월 수출액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작년보다 약 17% 늘었는데요.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수입액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무역 적자가 확대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 수지는 50억 달러대 적자로 집계됐는데요. 글로벌 공급망 쇼크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무역 수지는 지난해 12월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세의 영향으로 2020년 4월 이후 20개월 안에 적자로 돌아선 후 올해 1월에 연이어 적자를 낸 뒤 2월에 잠시 흑자로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지난달에 다시 적자를 기록하고 이번 전달에도 적자를 기록하며 2달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듣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이창용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약 1시간 뒤에 취임식을 거친 뒤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총재는 1960년생으로 서울 인창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이어 미국 로체스터대 조교수, 세계은행 개관연구원을 거치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2004년에는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을 맡았고요. 2007년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한 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뒤 2011년부터 3년간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4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국제통화기금인 IMF에서 고위직인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8년 만에 새로운 총재를 맡게 됐는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한은 노조는 이제 새로운 총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한은 노동조합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기 총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6%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한은 노조는 신임 총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배경에 대해 이 총재가 학계와 정부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쌓은 정책 수행 역량과 또 탁월한 전문성, 향후 직원들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총재의 노력 약속에 대한 이행 기대감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이 총재는 한은 총재로서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준다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명품 업계가 잇따라 가격 인상을 했었죠.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역대급 실적이 나왔다고 해서 어떤 이유인지 궁금한데요. 네, 샤넬은 4차례, 루이비통은 5차례 가격을 올렸는데요. 실적은 역대급을 기록했습니다. 샤넬 코리아의 매출은 전년보다 31.6% 증가한 1조 2,238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67%나 급등한 2,49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루이비통도 마찬가지로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40%나 늘어난 1조 4,681억 원, 영업이익은 3,019억 원으로 2배나 뛰었습니다. 에르메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늘었는데요. 영업이익과 매출은 각각 28%, 26% 늘었습니다. 이러한 호실적에 힘입어서 3대 명품인 샤넬과 루이비통, 에르메스 합산 매출은 작년 처음으로 3조 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가격도 비싸졌는데 소비자들은 더 산 거잖아요. 이 같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 이런 말이 유행이죠. 샤넬은 오늘 사는 게 가장 싸다. 네. 이렇게 유행어가 될 정도인데요. 역설적으로 이렇게 빈번한 가격 인상이 소비자의 소비 심리 욕구를 더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해외 여행길이 막히고 또 외출을 하지 못하자 보복 심리로 명품을 구매한 것이 명품의 역대급 실적에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 소확행을 즐기는 MZ세대가 명품을 집중적으로 소비한 것도 명품의 실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의 경우에는 작년 명품 매출에서 20대와 30대의 비중은 각각 10.9%와 39.8%로 총 합계를 하면 50.7%에 달했고요. 롯데백화점에서도 2030 세대의 명품 매출 비중은 2018년 38.1%에서 지난해 8% 늘었다고 합니다.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팬데믹 사태로 해외여행에 쓰던 분기당 9조 원대의 자금이 2020년 2분기부터 3조 원대 밑으로 떨어지면서 남은 6조 원이 국내 소비와 또 명품 등 사치제 소비에 쓰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부터 명품업계 최대 실적까지 이 시각 보도본부 진행해봤고요. 지금까지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오후 2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상황 봐야겠죠. 김혜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아시아 주요국들도 혼조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 금리의 반락과 또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 2,737포인트 터치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요. 현재도 견조한 상승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0.49% 오른 2,731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넷플릭스가 35%대의 낙폭을 보이면서 영향을 받고 있지만 또 다행히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이 강한 상승 보이면서 그래도 0.29%의 상승을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현재 931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하루 만에 매수로 돌아서게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장중에 매수폭을 축소하고 있지만 기관의 강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죠. 현재 4,902억 원 매수이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현재 430억 원 매수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기관이 하루 만에 매수로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개인도 장중에 매수 전환해 주었는데요. 개인은 72억 원, 기관은 34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전일 인수위가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 원자력 발전소 18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 같은 소식에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원전은 설계 수명 이후에도 가동을 하게 되려면 만료일부터 2년에서 5년 전에는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신기계는 28% 급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도 20%가 넘는 급등 가져가주고 있고요. 서전기전도 22%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선주들이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주 호조와 또 실적 기대감에 조선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다만 최근에 카타르발 대규모 수주가 오히려 수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원가의 20에서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후판인데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후판 가격이 급등을 보이고 있죠. 그 밖에도 건조비나 용선비 등이 큰 폭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됐는데요. 카타르 측에서는 2년 전 조선업 불황 시기에 금액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 2년 전 금액으로 계약을 이행하게 된다면 최소 4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현재 3.36% 낙폭 가져가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도 1.24% 하락세, 대우조선해양도 현재 1.66% 내린 26,6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5%가량의 하락이 나타났지만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동반 상승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환율이 하락을 하고 국채금리가 내리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는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LG화학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보겠습니다. 중국 도시봉쇄령의 수산물이 수급 차질로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수입산 수산물을 유통하는 신라 SG가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1분기 엄청난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하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분기 최대 실적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덕신하우징은 철강 가격의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봉쇄 조치가 이어지자 관련주로 묶이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LG화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이 아토피 신약 임상 이상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함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현재 19%가량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학 공급 과잉 우려와 또 배터리 부분의 디스카운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0.59% 하락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으로는 휴림 로봇이 있습니다. 휴림 로봇이 현재 진행 중인 ICT 전시회에서 AI 자율주행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현장에서 실용성과 제품의 혁신성을 두고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6.76% 오른 1,89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으로는 이지트로닉스가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공급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이 같은 상황에서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 가격도 급등을 보이게 되면서 폐배터리 재활용 방안에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이지트로닉스가 현재 13% 급등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가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외국인가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봤는데요. 이 시각 수급 특징주 흐름 어떤지 봐주십시오. 네, 오늘 시장 이제 본격적인 이런 실적 시즌에 좀 돌입하면서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4월 한국 수출이 예상보다 좀 호조세를 기록하고 있는 점 등과 더불어 이런 테슬라 호실적 발표 영향 등에 따라서 2차 전지를 비롯한 이 반도체 업종 등의 강세로 좀 지수는 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넷플릭스 쇼크에 따른 이 성장주 조정 우려감에 따라서 인터넷 미디어 업종의 약세 등은 이런 지수 반등세를 좀 제한시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눈에 띄는 업종, 단연 2차 전지 업종이다 봐도 좀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테슬라가 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점 등과 더불어 시간외에서 5%가 넘는 이런 주가 상승을 기록한 점은 오늘 우리 장 시작 전부터 투자 심리를 좀 자극시키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연스레 이런 테슬라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주요 기업들, 특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오늘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점 등과 더불어 LNF, 또 솔루스 첨단 소재, SK I 테크놀로지 등 주요 종목들의 이런 반등세가 시장 강세를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 측면에서도 반도체 업종 역시도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 반도체 업황에 있어서 이 반도체 장비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점 등이 그래도 관련 종목들의 강세 요인으로 좀 꼽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이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이 이제 다소 저조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 수요가 공급을 능가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 등에 힘입어 2.7% 상승 마감한 점 등이 오늘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에도 영향을 주면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같은 요인 등의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DB 하이텍 등의 이런 반등과 더불어 중소형주들에 대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 요인으로도 좀 전반적으로 작용하는 모습 등이 좀 긍정적으로 꼽혀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종목들 좀 선별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철강 업종 역시나 이제 중국 철강 생산지 봉쇄 소식 등에 따른 반사 수혜감이 더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도 특징적인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고요. 주요 업체 포스코홀딩스라든가 현대제철 등의 이런 주가 강세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테슬라의 호실적에 오늘 단연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의 포착주도 이쪽에 있을까요? 오늘 특징주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LNF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최근 이런 답답한 시장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은 이런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조정도 일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신고가를 향해 좀 달려가고 있는 모습 등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이제 높은 이익 증가율에 따라서 압도적인 성장세가 가능하고 또 테슬라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른 이런 국내 대표 수혜주로 좀 꼽혀지고 있다라는 점 등도 계속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번부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 LNF의 이 구지 2공장, 그러니까 캐파 증설이 올해 2분기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2분기부터 구지 2공장에 대한 시운전이 시작되면서 이르면 한 6월, 늦어도 3분기부터는 이 캐파 증설에 따른 생산량 증대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신공장 같은 경우 기존 공장 대비 거의 2배 이상의 이제 생산 능력을 보유한 대규모 공장이다라는 점에서 이런 생산력 증대라든가 그리고 생산력 증대에 따른 원가 절감 등의 효과가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 역시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호실적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 또 그리고 신고가 돌파가 가시거리에 온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코스모 신소재의 신고가 경신과 더불어 LNF 역시도 조만간 신고가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또 수급적으로도 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는 미래를 내다보고 움직이는 만큼 최근에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그중에서도 LNF를 주셨습니다. 오늘 수급 포착 시간이었고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의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마켓 로드맵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루코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국내 증시에서 이 폐배터리 관련 섹터가 강한 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용 노후 2차 전지를 활용한 신사업 육성을 위해서 법안 마련에 나선다라는 네. 소식 때문인 것 같은데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용 후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이제 연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폐배터리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나온 건 아니고요. 며칠 전서부터 나왔는데 오늘 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자원순환에 관련된 이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 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관련돼서는 이렇게 이제 자원 재순환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별도의 법을 통해서 이런 거를 추진할 거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 기대치가 지금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 관련돼서 재활용이나 아니면 폐배터리에 대한 그 추출, 그리고 또 하나가 전기차 충전 방식을 지금 저희가 이제 전기를 꽂아서 하는 충전 방식 말고 배터리를 통째로 교체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이런 방식까지 같이 어떤 게 효율성이 높고 과연 그 국내에 적합한지를 아마 다 용역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폐배터리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후화된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에서 한 5년에서 7년 정도 쓰면 이제 노후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쯤이 되면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향후에 지금은 그 전기차가 많이 팔리진 않았기 때문에 교체 수요는 없지만 한 2025년 이후서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용 이제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 그 용량의 한 70% 정도로 이제 줄어들면 그렇게 되면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이제 70% 줄어든다라고 해도 여전히 그 고효율의 그런 이제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효율의 배터리를 ESS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만약 ESS로도 전환이 안 되는 그런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분해를 해서 그 안에서 중요한 이제 원자재 금속들이 많습니다. 네. 니켈이나 리튬, 그다음에 코발트 같은 이렇게 고가의 원자재를 그 안에서 추출을 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이제 추출 관련된 기술도 좀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ESS로 전환하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글로벌 회사들이 많이 관련돼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파워팩이라는 그런 이제 브랜드를 갖고 이렇게 이제 ESS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향후에 전기차에서 나오는 2차 전지 배터리를 활용을 한 ESS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선제적인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작년 4분기 매출도 7억 달러에 달할 만큼 작지 않은 규모의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폐배터리 관련된 분야는 계속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부의 이 폐배터리 신사업 법안 마련 소식에 오늘장 주가 흐름을 좀 보니까 MPC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네. 종가 기준으로 거의 상한가까지 들어갈 수 네.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MPC는 어떤 기업인지 뭘 하는 기업인지 알려주시고 또 관련돼서 저희가 어떤 기업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도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MPC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금형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금일 이제 폐배터리 관련돼서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는 그 폐배터리를 옮기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전용 용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된 특허를 지금 출원하여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글로비스와 공동 개발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기존의 배터리를 옮기는 것보단 3배 정도 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폐배터리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약간
약간 이제 발만 좀 담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또 반응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기술이나 이런 게 뭐 상장사보다 이제 비상장사가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상장사 같은 경우 이제 몇 군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폐배터리를 ESS로 이제 교환하는 그렇게 이제 교체를 하는 그런 이제 관련 쪽으로 조금 이제 강점을 갖고 있고 최근 이제 파일럿 공장 이상의 상용화를 진출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영화테크나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작업을 현대차자동차와 아니면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네. 기술 쪽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좀 더 시장에서 각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폐배터리를 아예 그 정제를 해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면 영풍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미국 전기차 기업 리비안의 CEO가 미래 배터리 부족 현상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배터리 공급난이 되면 배터리를 더 많이 생산하게 될 것이고 또 폐배터리 시장이 더 확대되지는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2차 전지가 계속 그 이제 시장 규모는 커질 걸로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전기차의 보급이 이제 늘어난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뭐 전기차 보급이 뭐 글로벌로 해서 한 작년 기준으로 한 4% 정도 보급이 됐습니다. 근데 2030년까지는 최소 34% 이상의 전기차 보급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차량 대수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에 한 400만 대 정도의 전기차가 뭐 출시가 됐는데 아마 2030년도는 3,400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보다 10배 정도 시장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이 배터리를 만들 때 관련된 이제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증가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이제 수요를 증가를 하는데 지금 뭐 광물이라는 게 뭐 캘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수급에 원자재에 대한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했었던 배터리를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분야에 좀 더 시장 포커스가 아마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재활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존의 그 원자재가 높은 가격을 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의 뭐 부가가치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폐배터리를 아예 그 원재료를 아예 분류해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아마 움직임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폐배터리의 70에서 80%가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관련 특수공정 기술이 국내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성장세가 기대되는 기업들을 좀 이렇게 골라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눈여겨보고 계시는 기업이 있으실까요? 네, 뭐 폐배터리가 아직 뭐 그렇게 그 보급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폐배터리가 아직까지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초기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조금 발전한 회사가 파일럿이나 아니면 소규모 이제 양산 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는 관련 기술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딘 그런 편이고요. 뭐 미국이나 유럽 쪽이 좀 더 기술이 발전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사 중에서는 뭐 직접적으로 이쪽으로 관련돼서 뭐 양산하고 있는 회사는 아직까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폐기물 관련 회사나 아니면 2차 전지 관련 회사들이 관련된 재활용 쪽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이런 소재 관련돼서 뭐 좀 더 활용 분야, 특히 이제 그 추출 관련된 분야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나마 이제 상장 회사 중에서 이런 추출 관련된 기술 관련돼서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를 찾아보면 영풍이라는 회사입니다. 뭐 영풍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소재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소재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광물에서 추출하는 그 소재 외에도 이런 폐배터리 관련된 소재에서 추출하는 그런 기술도 뭐 특허를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건식 용융 기술 관련돼서 이제 특허를 출연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2차 전지 내에서 니켈이나 코발트, 구리를 회수하는 게 이제 95% 정도 회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튬 같은 경우도 90% 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파일럿
현재는 이제 파일럿 과정을 이제 건설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건설돼서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 어느 정도의 이제 수율이 나오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수율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5에서 10만 대 정도의 전기차 배터리를 분해해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장을 신설하겠다라는 회사 계획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이제 폐배터리의 추출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글로벌 전기차 수요 증가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의 수익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수익성 자체는 향후에 만들어지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산화되면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장이 커지기에는 2025년 이후서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본격적으로 시장이 이제 무르익는 시점은 2030년 이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2030년도 이후를 생각을 하고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관련돼서 수익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R&D 관련된 투자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관련 분야에는 손실을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본다라면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 더 이따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시장이 어느 정도 무르익고 기술력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아마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관련주로 저희가 탑픽을 꼽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풍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한 가지만 더 추려주실 수 있을까요? 영풍 말고 그나마 이제 조금 관심이 이제 ESS 쪽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파워로직스라는 회사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같이 그 전기차 배터리를 ESS로 전환하는 그런 실증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회사고요. 이런 실증 작업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그 ESS 전환을 한 그런 제품이 출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반걸음 정도 앞서 나가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런 점도 감안해서 아마 투자하시는데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정부의 신사업 육성 법안 마련 소식에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여쭤봤습니다. 영풍, 파워로직스 쪽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지금 당장 매수는 아니고 기술력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때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조언하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루쿠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봅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오늘 미중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연준의 공격적 긴축에 따른 주식시장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예정인데요. 먼저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방 국가들의 경제적인 피해 규모가 어떤지부터 알려주시겠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국제금지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러시아의 모든 수출까지 막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GDP의 30%에 상당하는 4,600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되고요.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로부터 석유나 천연가스 자원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생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제산업 연관표를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243조 원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유럽이 가장 많은 155조 원 정도가 생산이 감소하게 되고요. 다음은 일본이 37조 원.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대 20조 원 정도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자원 가격이 급등한다면은 뭐 서방 국가들 특히 해외 자원을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 손실로 인해서 소득이 해외로 유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1.5%가 해외로 유출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8%, EU가 0.8%인 점을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증시의 그 유입 자금이 순입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피해를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러시아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방안을 찾아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러시아 외에도 내전이나 분쟁이 많은 중동, 아프리카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체 에너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방 국가들과 함께 에너지와 같은 화석 연료에 대한 스와프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통화 스와프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그 화석 연료 스와프를 만들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서방이 제재안을 발표하면은 곧바로 러시아라든지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우회 그 루트를 찾게 되는데요.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원유 그러니까 51%가 넘어가면은 안 되니까 CIS 국가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의 원유를 50.01%만 가져가고 러시아산 원유를 49.99 정도로 가져간다면은 아무래도 이 제품은 수입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수출 봉쇄 조치에도 해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러시아의 자원이나 농산물 수입을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서방 국가들과 에너지 스와프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된다라는 말씀을 앞서 하셨습니다. 러시아산 광물 자원과 에너지는 우회 수출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모든 수출이 막힌다면 이 반도체 공급망에도 적잖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반도체 부족이 현실화되는 건 아닐지 우려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급망에 사용되는 희소가스, 소재를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나라들인데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희소, 불활성 가스죠. 네온가스는 전 세계 70%, 크립톤 가스는 40%, 크세논 가스는 30% 정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들 주요 그 가스들 같은 경우에는 전투가 가장 치열한 동부 지역이죠. 오데사라든지 마리우폴 쪽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들 생산 공장과의 전화 통화는 물론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재고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데요. 전쟁이 6개월 이내 종결되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반도체와 관련된 생산에도 차질을 빚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 가지는 러시아인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니켈 세계 점유량은 49%나 되고요. 팔라디움, 티타늄,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대 공급 국가입니다. 이 제품이 없으면은 이미지 센서라든지 프레시 메모리에 들어갈 수 있는 소재를 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소니 같은 경우에도 공급망의 그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때문에 전 세계가 이거를 공장을 짓고 생산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 가스 배출 삭감 목표와 여기 위반이 되기 때문에 대체 공장도 좀 찾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사태가 좀 빨리 조기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위험 그 상황까지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우리는 환율의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원화는 지금 달러당 123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네,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곡물, 자원, 목재와 같은 중간재 가격이 모두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 국내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그 비용 그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시키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분만큼 또 임금 상승도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나쁜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엔화 같은 경우에는 20년 만에 1달러에 129엔대 선까지 떨어졌고요. 원화도 1달러에 1236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부터 시작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환시장 개입을 하는 걸 불허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도 경쟁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나쁜 물가 상승 또 나쁜 원달러 환율 상승은 계속 진행된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지수 관련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앞으로도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의주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관계가 신냉전 체제로 급속히 빠져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국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압력을 줄 수 있는 국가는 현재로서는 중국밖에 없고요.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군사 원조라든지 경제 제재를 뚫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원을 계속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전쟁이 끝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 대 전체주의 국가 간의 대립 구도는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핵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이라든지 이란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비핵화 협상을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계속 고조될 가능성은 지금보다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넘어서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까지 더해지는 워세션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던데요. 이게 현실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현실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65명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1년 이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항상 구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 4월 초에 발표는 한 달 전보다 10%포인트 높아진 28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죠. 워 리세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공급망 훼손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게 되고요. 생산도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은 판매 가격 인상이 순조롭기 때문에 계속 실적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래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성 향상, 또 신속한 고용 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워세션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은 거의 현저히 낮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등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또 미국에서는 주택버블 붕괴 위험을 알리는 언론 보도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08년과 같은 부동산 버블 붕괴 위험이 가시화되는 건지도 궁금하군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1분기 성년위 주를 보니까요. 주택 판매가 무려 22%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도 현재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버블이라는 것은 정량적인 기준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버블을 측정할 때 주택 구입이 얼마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지, 또한 신규 주택 대출 금액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위험 대출 비율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지고 분석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중산층 가정의 연평균 수입을 가지고 보통적인 집을 사는데 부담하는 수치를 보면은 여전히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의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겁니다. 중산층이라면은 언제든지 충분히 지금이라도 집을 살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건전한 수준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라이프 플랜에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는 아주 유연하게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금리가 올랐던 시기에 주택 구입과 관련된 신용 차입이 줄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서브라임 사태가 있기 이전인 2006년도부터 미국에서는 주택과 관련된 상한 불능자들이 속출했는데 현재는 신용 불량자의 대출 비율이 4.75%,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주택 거품과 관련된 버블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중국의 버블 붕괴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계속 남아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유가인데요.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 여파에다가 이미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이유가 곧 천연가스 또 석유 수입 금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오펙은 최악의 오일 쇼크를 경고하고 나섰는데 유가가 다시 폭등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오페크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불안정, 또 가격 변동이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서둘러 국제 간의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최악의 오일 쇼크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에서 깨어나면서 원유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시기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후부터 이상할 정도로 추운 날이 계속되면서 천연가스 부족해지고 또 바람마저 불지 않으면서 풍력 발전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40%를 의존하다 보니까 EU의 천연가스 가격은 20년 대비해서 2년 만에 20배나 뛰었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세계 각국이 탄소화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고요. 석탄 탄광 폐쇄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시추 설비 도입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계속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세계가 일시적으로나마 아무래도 그 화석연료 배출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지 않는 한은 현재 상황에서는 가격 오름이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현재 휘발유 가격이 제1차 오일 쇼크 때를 넘어서 제2차 오일 쇼크 때 피크 가격에 근접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위기적 상황일까요? 네, 위기적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석유가 급등이 소득이라든지 물가 수준을 고려한 상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상원의 그 평균 연수입을 이용해서 오일 쇼크 충격이 있었을 때 가솔린 가격을 보면은 1차 때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2차 오일 쇼크 때도 20%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대체 에너지 개발, 또 전기차 보급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더라도 가계를 비롯해서 기업 행동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이제 올해 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시키기 위한 검토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산에 의존하고 있는 전 세계 각국은 아니면 3년 이내에 모든 것을 다 중단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유가 오름세는 좀 당분간 지속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기적 상황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국제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깊은 견해에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슈 칼럼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내일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